안녕하세요. 예. 분들, 2주 만에 세법 처음 보죠? 음, 저, 저는 1년을 있다가 봐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그죠? 1주만 있다가 봐도 다시 리셋되지 않습니까? 음. 자, 복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오늘 페이지 여러분들 43페이지예요. 부교재의 4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저번 주까지 재산세 아니고 이거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 그래서 자, 저번 주까지 공부했던 게 이제 뭐냐면 토지는 다시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 종합산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저율 분리과세도 있고 고율 분리과세도 있었죠. 그래서 저율 분리과세는 몇 프로예요? 0.07%, 0.2%, 4%죠. 여기서 별도합산 과세는 0.2에서 0.4%, 종합산은 0.5%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자, 우리 이런 세율을 비례 세율이라 했다면 별도 합산이나 종합산은 이런 세율을 누진 세율을 했었죠. 다시 한번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하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것을 산출 세액이라는데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세율을 비례세율,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 우리 이런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하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어떻게 나타나요? 얘는 몇 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4% 고율 분리과세가 되는 건 뭐 있어요? 이거는 사치성 재산이다. 자, 1차 산업이 뭐가 있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2차 산업의 소지가 뭐가 있어요? 공장, 용지가 있죠? 이렇게. 그 외에 또 뭐가 있지? 염전이라든지 또는 터미널용 토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3차 산업이 뭐 있어요? 3차 산업이 서비스 영역 중 일반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다. 끝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했었고. 자, 이거 오늘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종부세는 어떻게 돼요? 종부세는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농지, 목장용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도시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은 다시 분리 과세가 됩니다.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종합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잡종지, 나대지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상과세. 그죠? 그 다음에 무허가, 자,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 미달돼. 그럼 원래는 건물의 바닥 면적의 배수, 뭐 3배나 4배나 이렇게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상과세가 되는데,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2%에 미달된다면, 이때는 배수에 관계없이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합이 되는 거지. 이에 비해서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무조건 뭐가 되지?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특히 중요한 건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였어.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초과되는 것은 볼 것 없이 무조건 무조건 종합이죠. 기준 면적 공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인데, 자,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인데 기준 면적 이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별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지역이거나 시지역 중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서만큼은 이때는 공장 건물로서 분리 과세가 되겠지만, 그 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의 부속 토지는 이거는 공장으로 보지는 않죠. 하지만 건물에 부속된 토지이므로 기준 면적 이내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세가 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대지나 잡종지가 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종합이겠죠. 하지만 나대지나 잡종지 중 산업용 나대지, 잡종지가 있죠. 특히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가 잡종지인데, 이게 자동차 운전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라면 이건 뭐 하겠다? 별도 합산으로 의지하겠다. 그죠? 산업용 차고지용 토지,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런 것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수업하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네. 기분에.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언제예요?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진대요. 아셨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 그러면 6월 1일 할상 소유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공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지? 이때는 지분권자가 져야 되겠죠? 그런데 재산세는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세 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혼자 내느냐 각각 찢어서 지분별로 내느냐,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균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주택으로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지? 이때는 무슨 비율을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을 지분별로 갖고 있어요. 공유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한 사람이 갖고 있건 두 사람이 갖고 있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다르던 그들이 내야 될 재산세는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혼자서 내면 혼자 내면 되는 거고, 공유라고 한다면 그 세금을 지분별로 나눠서 내면 되고, 또 이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 비율대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누가 져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왜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 또 사실상 누구의 토지예요? 사실상의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나 신고를 하지 아니어서 종중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땐 누가 져라? 공부상 소유자가 져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상 소유자와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 분명하죠? 그럼 누가 져야 됩니까? 예?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지금 달라요. 그럼 누가 져야 돼? 예? 그렇지. 그때 달라요.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답이 나오죠. 예? 자, 그럼 어떻게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누가 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지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소유권 변동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지? 주체는 공부상 소유자가 해야 되겠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내 거야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내가 납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상 소유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과세 기준부터 며칠이네? 10일 이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등기가 됐다면 끝나. 아셨죠?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일치할 테니까. 근데 등기도 안 되고 소유권 변동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는 과세권자는 누구 건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한테 가야 돼. 근데 공부상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이거 내게 아니고 소유권 변동이 됐어 라고 알려줄 수 있다면 그땐 누가 지면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지. 아셨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누가 질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 아셨죠? 이때 여러분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직권으로 등재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의 의무를 다해서 소유권 변동 신고 없더라도 소유권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누가 진다?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등재. 여러분들 세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소유권 변동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인 것이지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님에 주의. 아셨죠?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더라도 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하셨죠?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중요한데 이 납세 의무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이 소유권 변동 신고라고 하는 것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어. 예? 자, 그랬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누가 지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겠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지면 된다? 주된 상속인이 지면 된다. 아셨죠?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누가 진다?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된다. 이때 주된 상속은 어떻게 판단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하면 되겠고, 그죠? 네 번째 여러분들, 우리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지지? 에이? 이거 바뀌었죠? 작년까지 수탁자였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위탁자가 지도록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신탁 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수탁자가 지도록 하니까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빠져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해서 누가 져라? 위탁자가 지어야 된다. 그 이유는 종부세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만약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대. 자, 국가 등의 재산이에요. 이게 연부 조건, 연부 매매 계약 조건이라면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면, 국가 소유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 비과세해야 되겠지. 맞죠? 근데 그로 인해서 사용을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매수계약자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 이때는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아셨죠? 만약에 국가 등의 재산을 매수자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누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면 뭐 하면 된다? 비과세하면 되겠다. 좀 더 설명하면 되겠고. 자, 이외에 더불어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예요. 근데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고 있대. 이 역시 납세물자를 누구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보겠다라는 거. 이렇게 계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남겨진 토지에 대해서 누가 진다? 사업 시행자가 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만약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대. 여러분들 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네? 소송이 계류 중에 있거나 또는 그렇지 행방불명. 이땐 누가 져라? 사용자가 져라죠. 이렇게. 자, 우리 문제 보면서 한번 해볼까?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필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문제 몇 번이지? 139페이지 18번이죠? 맞죠? 자, 18번 볼게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 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O예요, X예요? 누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지 수탁자가 납세 의무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좀 또 먼저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자, 과세 기준을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되었다면 과세 기준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O예요, X예요? X죠?
여러분들 항상 언제끼리 판단하는 거야? 6월 1일로 판단하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멸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의 재산세 납세무는 없겠지. 아셨죠? 그러면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신축했어? 그러면 그의 재산세 납세무 있다 없다? 없겠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보유 시점에 따른 세금이다. 언제 시점? 6월 1일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만큼 얼마 기간 동안 보유했어라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없고요. 자, 3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무자는 을이다? 틀렸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누가 지고? 을이 지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갑이 져야 되겠지. 아셨죠? 여러분들 이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예? 1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서부터 10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라는 거. 자, 법인과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살상 소유자인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국가 등과 연부 계약 시에요. 자, 이렇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뭐가 된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예?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래?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 소유가 누구 거예요? 이게 아직 국가 등의 것이라고. 정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국가 등의 것이라면 뭐 해야 돼? 비과세가 맞지. 맞죠? 그런데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용을 개인 등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인 등이 하고 있을 때 개인 등이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 개인 등이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하겠다? 과세하겠는데 그 납세자를 누구로 본다? 매수 계약자라고 보는 거다. 그런데 그 사용을 유상으로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뭐 한다? 비과세하면 되겠죠? 여전히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셔갖고 보면 이게 연부계약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국가 등과의 연부계약이냐 법인 등과의 연부계약이냐인데 만약에 사용을 무상으로 하면 뭐 하겠다? 과세하겠죠. 그때 납세자를 누구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보는 거다. 근데 그 사용을 뭘로 한다면? 유상으로 한다면 누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하면 돼요? 비과세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법인 등과의 연부취득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유권이 계속해서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법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때 무조건 뭐 한다? 과세하는데 누구한테 과세하면 돼요? 그냥 법인한테 과세하면 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법인과 연부취득 시는 사용 여부를 관계없이 그냥 소유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국가 등과의 소유에 있어서 사용을 개인이 무상으로 얻고 있다면 그때만 과세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5번.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 납세무자로 본다? OX. 자, 문제는 아까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6월 1일인데 6월 1일 전에 팔았어. 그럼 누가 지면 돼요? 매수인이 지면 되겠죠. 6월 1일 이후에 팔았어요. 그럼 누가 지면 돼요? 매도인이 지면 되는 건데 그럼 6월 1일 현재 팔았단 말이야.
6월 1일 현재 팔았으면 누가 지면 된다? B가 지면 된다. 매수인이 지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럼들 어쨌든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자, 이것도 납세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번이네. 네.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 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게 뭐 수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위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겠지. 아무리 수탁자의 명의로 돼 있어도 실질적인 누구의 재산이니까 위탁자의 재산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하는 것은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지는데 납부의 책임은 누가 있다? 수탁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8번의 답은 몇 번? 1번. 다른 답이 다 틀렸습니다. 이게.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살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뭐가 있다? 또는 그 일단 두 명 있을 때는 연장자가 진다. 다시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좀만 더 나갈게. 그럼 취득세는 누가 지지? 이 상황에서 취득세부터 납세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취득세는 누가 져야 돼요? 예? 상속인 각자가 져야 되겠죠? 이때 상속인 각자의 경우에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재산세는 누가 져야 되지? 응? 여기서 이제 더 나가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누가 져야 돼요? 예? 소유권 변동 신고했으면 살상 소유자가 져야 된다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그때는 주된 상속인 져야 된다고요. 이때 주된 상속인 누구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아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으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물로 구분된 잘 때는 누가 진다? 뭐 위탁자가 져야 되겠죠?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 국가가 뭐를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서 만약에 완료된 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게는 누가 진다? 매수? 그 무상으로 받은 자인데 이 무상으로 받은 자를 우린 누구로 본다? 매수 계약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주로 정한 경우는 누가 진다? 사업 시행자. 자, 공부상 등의 소유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 살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는 누가 진다?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너무나 간단하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대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있는지 아세요?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아니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어. 이면 누가 되면 돼?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데 아예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해. 처음부터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이때 누가 지면 된다? 사용자가 지면 된다. 아셨죠? 네, 이거 서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9번 문제인가요? 25번? 자, 25번. 오케이. 이것도 좋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한번 했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 비례 세율이 있고 무슨 세율이 있어요? 비례 세율이 있고 누진 세율이 있죠. 이제 비례와 누진이라는 말 아시겠죠?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데 과표가 올라가는 변동 비율만큼 세액의 변동 비율이 비례해, 같아. 이런 세율 우리는 무슨 세율? 비례 세율. 비례 세율. 과표가 올라가는 것보다 세금의 부담이 더 누진적으로 늘어나. 이런 세율을 누진 세율이라 한다. 아셨죠? 제가 요즘에 진짜 소소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의 행복을 찾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자는 거. 전기요금 신경 안 쓰고 에어컨 켜고 이불 덮고 자는 거. 자, 어찌됐건 전기요금이 뭐다? 전기요금이 누진제잖아요. 전기요금이 누진제다. 그러니까 그런 누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취득세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율? 비례세율. 취득세는 누진세율 없어요. 또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 역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만 등록 면허세는 그 세율의 표시가 일정 액으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 세율을 무슨 세율? 정액세율. 보통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전세는 정률세율. 표시가 1000분이나 100분위로 표시가 되는 세율을 정률. 건당 6,000원으로 표시가 되는 세율을 정액. 그러니까는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라 고정할 때의 정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금액으로 표시된 세율이냐, 율로 표시된 세율이냐, 정률이나 정액이냐. 아셨죠?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표의 증가분에 따른 세금의 변동비율이 비례하냐, 누진이냐에 따라서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보시면 재산세만큼은 뭐가 있다?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는데 재산세 중 누진세율이 되는 거 뭐 있어요?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과 종합산 대상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주택이에요. 자, 이때 주택은요, 중요한 건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예요. 별장은 4%니까. 아셨죠? 근데 여기는 뭐를 포함한다? 그렇지. 고급주택을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종부세인데, 자, 이런 종부세가 말이죠. 이렇게 누진세율이 되는 게 바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 안 되죠. 주택 중 뭐 안 돼요? 별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산세 중 누진세율이 되는 것이 결국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올해 중요하게 바뀐 게 종부세도 비례세율이 생겼어. 종부세도 비례세율이 생겼어. 누구한테? 법인한테. 법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3% 또는 주체 이상일 때는 6%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셨죠? 이게 생겼어요. 법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도 생겼다. 자, 양도세예요. 양도세도 비례세율도 있고 미등기일 때는 몇 프로? 70%.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 자, 제가 드디어 한번 양도세를 지금 이제 7월 달에, 8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냐면, 모텔인데요. 모텔인데, 40억에 사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80억에 파는 거예요. 진짜 부럽죠. 진짜 부럽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야, 세금. 응? 1년 6개월이니까 2년 미만이죠.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지? 40%지. 맞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45%가 나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하겠지만, 여러분들,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인데, 누진세율은 6에서 45%거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 차익이 40억이나 나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버리면 최대 45%까지 받을 수 있잖아. 근데 2년 미만에 팔면은 40%만 내면 되는 거거든. 제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인데 원래는 50%나 40%를 적용해야 되지만 이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누진세율 적용한 부담이 더 크다면 그때는 아무리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뭐를 적용하도록 한다? 더 큰 세액으로 할 수 있도록 비교과세를 하도록 받겠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이라 할지라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더 크다면 그때는 뭘로 한다? 더 큰 세액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비례세율도 있고 무슨 세율도 있다? 누진세율도 있다. 자, 그러면 문제 돌아오셔가지고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를 모두 고른 것은 현 초과 누진세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중 뭐하고 별도하고 종합 그 다음에 뭐 주택인데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맞죠? 분리과세형 토지 아니죠. 자, 중요한 건 자,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장 건축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 공장 건축물이 있고요. 건축물에 뭐가 있어요? 부속 토지가 있어요. 공장용 건축물은 0.25%예요. 원칙은. 예? 근데 이게 주거지역에 있잖아요. 주거지역에 있으면 0.5%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게 도시 과밀억제권연의 공장이 신증설이야. 신증설이면 5년간 5배예요. 그럼 1.25가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들 건축물 자체는 무조건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이야.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분리가 될 수 있고 별도가 될 수 있고 종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공장용 건축물 자체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이 건축물의 부속 토지였다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별도가 될 수도 있고 종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건축물 자체는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인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건축물 자체는 아니야. 누진세율 대상이 되는 건 토지와 주택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건물 자체는 비례세율이다. 아셨죠? 주택,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25번. 자, 29번. 자, 2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얘가 개인이라면 어떻게 되지? 개인이라면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을 하죠. 근데 그가 누구라면? 법인이라면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무슨 가격으로 한다? 살상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앱에서 재산세는 그가 개인이나 법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표준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다만 이 시가표준액인데 이 시가표준액에 이게 토지나 건물 뭐일 때는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인데 우리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다 이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율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공정 시장가액비율 정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지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프로? 여기는 70%, 주택일 때는 60%만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들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 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돼요. 근데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지는 않아. 토지와 건물, 주택 중에서 시가표준액에 뭘 곱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거 맞죠?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응? 자, 좀 이따 하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자 그러면 주택일 때는 원칙은 어떻게 돼요? 0.1에서 0.4% 누진세율이죠. 하지만 뭐일 때는 별장일 때는 4%란 말이야. 아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자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1인이 관할 시군구에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2개 주택이 있어. 그럼 재산세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합니까? 여러분들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면 어떻게 되지?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면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겠지. 커지는 게 당연히 커지는데 이게 비례적으로 커지냐 누진적으로 커지냐가 문제일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1인이 수개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때는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보면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택의 가격을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A주택, B주택 있다면 A주택 세금 따로, B주택 세금 따로 계산하는 거지. A와 B의 주택을 가액을 합산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럼 이해하셨다니까. 이때 고지서는 어떻게 나오지? 그럼 고지서는 각각 나오는 거예요? 따로 아니 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안 되네. 그래서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도 될 수 있고 또는 물건별 고지서도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했느냐? 나중에 얘기했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입니다. 아셨죠? 여기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럼 반대로 한 개의 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거나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지? 여러 명의 소유가 다르다면 공유라고 한다면 지분별 납세를 지면 될 것이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다르다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내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3번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장구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을 초과 6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의 직전 연도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까지로 합니다. 맞아요? 세부담 상한데 얼마 이하? 3억 이하는 몇 프로?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맞고요. 자, 4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구수가 산정가액 6억 초과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0분의 150이 아니죠. 100분의 130이죠. 이거 틀렸네. 5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뭐한 금액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라 할지라도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분 재산세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도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번 좋은 문제. 30번.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 세율 특례와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틀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인 주택의 환경에 대해서는 1000분의 0.5에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아까 0.1에서 0.4라고 했었지만 이제 실질적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좀 더 완화했는데 이 세율의 구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고 두 번째, 위 1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률을 판단할 때 신탁법에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럴 수가 없겠지. 재산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위탁자.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재산세는 위탁자가 지든 수탁자가 지든 솔직히 재산세는 문제가 없어. 그 세금은 누가 내든 똑같은 세금을 내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돼? 종부세에서 문제가 된다니까. 이 주택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볼지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 기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위탁, 신탁 재산은 누가 진다? 수탁자가 지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져야 돼. 3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 정한 세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할 세액보다 적을 때는 1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위 1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31번도 한번 볼게요. 31번. 자, 31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때 가감한 세를 5년간 적용한다가 아니라 어느 연도에서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여러분들 이 문제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탄력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5년간이 아니라 만일 적용된다면 당해년도.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반을 사용할수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단독으로 보는 건가요?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을 주택으로 보나요? 예?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왜요? 그렇지. 그래야 세금이 싸죠. 여러분들이 아까 고양시에 A주택, B주택 있을 때 A주택을 합산하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잖아. 그럼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층, 2층, 3층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이때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와요? 각각의 고지서로 나와요? 예? 바보같이. 둘 다 가능하다니까. 둘 다 가능하다니까. 주택은. 아셨죠? 근데 인들 보통 주택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따로 나오겠지만 다가구 주택일 때는 전체를 하나의 세액으로 해서 나오겠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양도세 가봐.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보지? 응?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면 이때는 뭘로 보고? 단독으로 보고. 아셨죠?
구분 등기 시에는 이때는 공동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3번.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은, 여러분들,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무슨 세율이에요? 누진 세율 적용받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과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아까도, 여러분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뭐 한 것으로 한다? 합산한 것을 과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무슨 비율로만 나누면 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내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이렇게. 공정시장급의 100분의 10이란 100분의 60이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